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이제 뭐 건폐율 말씀하셨는데 네덜란드를 보면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동주택의 건폐율을 조사를 해봤어요. 용적률하고 보면 우리나라는 건폐율이 10%, 20% 내외입니다. 그리고 용적률 한뭐 10%일 경우 200% 달성하려면 쉽게 이야기하면 20층을 지으면 건폐율 10%에 20층 지으면 200%죠. 근데 특히 이제 뭐 우리가 선진 사례로 벤치마킹 가는 그런 나라들에서 주거를 만드는 걸 보면 점점 건폐율이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건폐율이 70%까지 나요. 그리고 5층 하면은 350%잖아요. 도심 주거가.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 축이 점점 이동하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발견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마켓, 아까 이제 김용창 교수께서 말씀하신 그 마켓과 연계되는 건데, 임대주택은 좀 덜하긴 하지만 사실 임대주택조차도 고층으로 짓는 그 관행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뭐 시장 마켓의 저항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심지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자 그러면 뭐 선진국이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무조건 쫓아갈 거냐? 아니다. 한국은 한국의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뭔가 찾아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굳이 말하자면 이런 시장의 저항이랄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이랄까요, 좋은 주거의 본질보다는 이런 좋은 주거를 만들어 온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또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국의 공동체를 생각해서 그 주거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금 현재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런 공동주거를 만드는 데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갈등이 필요한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바람직한 주거의 모습을 그걸 실현시키도록 제도를 바꾸어서라도, 지침을 바꾸어서라도 어느 정도는 가야 되는 건지, 그런 좀 말씀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황 기자님 취재 뭐 해보셨는데 네. 이 입주민들 사용자들의 입장이 또 있죠? 어떻습니까? 여전히 고층의 대규모 블록에 그런 걸 선호를 하죠? 제가 그 취재하면서 만난 입주민들은 만족도가 대단히 높았고요. 특히 제가 이제 집중 취재했던 곳이 그 건동에 있는, 강북구 건동에 있는 중흥 아파트인데, 여기 우리나라 최초 영구 임대주택이어서 거기를 갔었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이 최초 입주자의 한 60%가 아직도 그냥 사시는 걸로 있더라고요. 물론 뭐 너무 좋아서 거기 산다는 것 이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만족도를 의미하는 거 아닌가 싶고, 또 작년인가요? 서울대에서 그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그 만족도 조사한 결과도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하셨던 고층 임대 아파트가 과연 좋은 거냐라고 할 때 만족도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근데 뭐 여기 주신 5장짜리 뭐 요약본에도 그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은 부지 확보 문제 때문에 결국 우리가 고층으로 받게 되면 지을 수 없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문제를 지금 여기에서 제안한 거는 8층 정도 높이에 뭐 500인 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 200~300가구 규모로 짓는 걸 제안을 하신 건데, 그게 과연 지금 3기 신도시, 그야말로 이제 많은 분들이 노른자리라고 지칭하는, 거기에 그렇게 지었을 때 많은 분들이 잘했다라고 박수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다른 얘기 나누면 좀 좋겠습니다. 최 대표님이 답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주택이 일률적으로 뭐 저층급이 되든 저층이 되든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지역적인 여건,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도시 환경에 따라 갖고 고층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저층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저층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봐서는 공공임대주택은 무조건 다 저층 범위로 가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거가 보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획일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획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거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남의 장에 간다고 해서 섞어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주거가 저는 제가 볼 적에는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단지는 단지라고 얘기해요. 주거 단지는 세계적으로 뭐 내놓지 못할지언정 단위주택은 주택에 대한 공간계획은 최고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거는 계획이 단위주택 위주로 개발이 됐어요. 그 역사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겹집이 있죠. 거실하고 뒤에 주방하고 만드는 삼겹집을 갖다 우리는 설계를 못합니다. 그리고 분양성 안 좋다고 해갖고 거주성 안 좋다고 해서 그냥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우리 주거가 특히 또 이제 오늘 말씀드린 임대주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저는 그냥 그것이 주거의 그 설계적인 문제, 주거 원가적인 문제 이런 문제 이전에 임대주택 단지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원하는 게 뭔지, 어떤 공간을 원하고, 어떤 커뮤니티를 원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전부 그냥 공급자 입장에서 자꾸 이걸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걸 받아갖고서는 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건설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도 전에 이제 LH 얘기를 공급에서는 우리가 어떻든 간에 LH가 이제 우리나라의 주택에 대해서 선도적 역할을 했고 여러 가지의 그 기여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민간 분양하고 민간주택하고 경쟁하게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임대주택 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 갖고 얘기가 나고 하다 보니까 잘 질 수 있는 건 뭐냐? 가격을 그래도 저가 쓰는 거는 수직적인 주택이 수평적인 주택보다 싸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민간하고 그걸 갖다가 경쟁할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주거의 본질상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전제 하에서 주택단지, 이 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갖고서는 공간계획 같은 것도 소규모 대개 이제 임대주택 우리가 하면은 소형 저소득층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득분이 1순위도 못 들어가고 밑에 2, 3위 분위에서부터 4, 4분위 정도에 되시는 분들이 이제 임대주택단지를 들어가는데 거기에 맞게끔 하는 공간계획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전에 한 번 해준 건 이런 게 있었어요. LH에서 가구가 공간이 작다 보니까 집은 많으니까 그걸 발코니에 싸두고 안 되니까 처치할 데가 없다 해서는 지하 주차장에다가서 각 세대별로 해갖고서는 창고를 창고를 하나씩 다 설계를 해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또 그 기지물이 또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성공적이었습니까? 네? 성공적이었어요? 아니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공적이었었으면 벌써 이제 그런 것들이 반응이 안 좋았다. 아니 이제 반응이 안 좋았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왜 원인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공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갖고 스타일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것이 사회적인 통합 커뮤니티 문제, 소셜미디어 문제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도시와의 접점화를 많이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저층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층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래서 가로형 생활 가로를 만들어야겠다는 거. 접점화를 많이 만들 수 있을수록 만나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수직으로 해서 수직에 만나는 기회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이제 동감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수요자 입장에서의 공간계획을 해주면은 그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같은 그레이드에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살게끔 만들어주고
그것이 내가 조금 이제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가서 더 좋은 집을 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기대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지금 없거든요. 무조건 그냥 그거는 그냥 알아서 할 일이고, 공급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에 의해서 발생되는 문제, 거기에 이제 신경이 많이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조금 더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사실 아까 제가 처음에 두 번째 우리 주제를 논의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가 사용자의 요구가 중요한데 또 사용자들의 요구가 어떻게 보면 또 시장의 요구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다룬 그런 공동주거가 지향이 되는 그 사회적 가치가 뭐냐 그런 되겠는데 그런 맥락에서 아마 사용자의 요구하고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상충이라기보다는 관점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김영찬 교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상품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 이 사회를 위해서 주거 공간의 생산 방식이 구성 방식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김영찬 교수님 뭐 동의하시는 거죠? 최 대표님하고 저는 약간 약간 비슷한 계열에서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계속 집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소유로서의 집과 거처로서의 집을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소유로서 집이 아니라 결국 이제 거처로서의 집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해줘야 거기 사는 사람들이 만족을 할 거냐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내부 인테리어나 디자인을 잘 설계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거 이외에 어차피 집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그러면 그 물리적 공간을 벗어나서 무엇이 더 만족스러워야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거처의 양식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이 만족스러워야 한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인식에 출발하자 보면 주거복지 개념에 최근에 많이 떠오르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영어로 써서 좀 뭐합니다만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로서의 주거복지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 동네에 살면서 계속 같이 늙어가고 그 늙어감으로써 노후의 삶이 안정스럽고 평온하고 이런 곳이 좋은 집이다라는 그러니까 에이징 인 플레이스로서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같이 늙어가고 삶을 같이 지속해 나가는 삶 그게 좋은 주거복지라는 개념으로 외국에서 많이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그 ARP를 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란 뭐냐 그것은 결국 뭐냐면 개별화된 집 실내 공간으로 모든 게 쏙 들어가 버리면 공유할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에 그러한 주거복지가 가능한 노후 주거복지가 가능하려면 장소를 공유할 수 있는 삶이 돼야 하는데 장소를 공유하는 주거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서로 기억할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접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같은 주거단지에 산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같이 기억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면 그거는 가치 있는 삶이 아니거든요. 같은 장소에 살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공공임대라는 것은 소유로서의 집이 아니라 거처로서의 집이라면 더욱더 같이 기억하고 공유하고 노후에도 계속 너와 나가 알고 있는 그런 그 거처 양식으로서 의미가 더 커져야 하는데 자꾸 공공임대도 마치 소유로서의 지부에 입각해서 자꾸 집을 설계하려고 보면 공공임대에는 사실 맞지 않는 기본 철학에 입각해서 계속 공공임대를 설계하는 꼴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공공임대일수록 거기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장소적 삶을 공유를 하고 기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그 주거공간과 주거공간 외부를 만들어줘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공공임대조차도 이 시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조성되고 있다,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비판을 해주셨고요. 저희들이 사실 도시를 만들 때도 우리 이재성 회장님 계신데 이 도시를 만들 때도 사실은 이런 장소의 기억이라든지 장소의 공유라든지 이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꼭 주거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런 도시를 만들어갈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거가 어떤 접점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가는지 그런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그 논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것도 있습니다.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그 주동 안에 평면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범위도 아니고 해본 적도 없고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외부 공간의 이제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로 이제 많이 했었는데 하면서 사실은 커다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1기나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많은 변화들이 각 그 시설별의 이제 퍼센테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녹지잖아요. 그러니까 녹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은 이제 녹지인데 이 녹지를 퍼센테이지를 보면 상당히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용지의 면적과 그러니까 이제 녹지의 면적이 3기 신도시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훨씬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결국에는 외부 공간에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주면서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이야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노력들에서 그런 것들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단위 주호나 주동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주는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주동과 주동 사이에 커뮤니티 브릿지를 넣어서 보면 슬픈 모습이지만 맨 위에서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경관을 즐기는 그러한 주거단지가 요새 비싼 주거단지잖아요. 이렇게까지 공중에서 떠서 커피 마시면서 봐야 될까? 또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갖고 있는 공공재가 경관이라고 하는 또는 자연환경이나 인공환경을 그 위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그 시장에서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논리성을 생각해보면 맞기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굳이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렇게까지 해줘야 될까? 왜냐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품성의 차별화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은 이제 그라운드 레벨에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시설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공급해 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미래 세대들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인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들이 예를 들면 그렇게 만들었을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단지 안에 있는 공원에 가서 놀아라 할까요? 점점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많이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부모들이 아이들 보고 지금 가서 놀터 가서 놀아서 친구 만나서 열심히 이렇게 해 아마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것도 좀 딜레마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게 중요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소비하고 있는 미래의 주체들은 그 아이들에게는 그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을 절대적으로 주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데서 또 이상한 사람 만날까봐 우리 아이들이 다칠까봐 오히려 못 나가게 자꾸만 블락킹을 시키고 안으로 자꾸만 하고 있거든요. 이런 패턴 속에서 그 두 가지가 지금 아주 격렬하게 좀 부딪히고 있는 것이 현재고 미래도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한 번 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우리가 단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 단지 내 그 커뮤니티 퍼실러티의 중요성들을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단지하고 단지에서 각각 만들어주는 것들을 이제는 공공공간으로 공적인 공간으로 끄집어 들여서 그것들을 같이 쉐어하면서 억지로라도 이제 만나게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법으로는 되게 어렵게 지금 안 되게 되어 있지만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할 때까지는 해야죠.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하고 기관이거든요. 아까 최도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도에서 또는 기관에서 LH나 이런 데서 그런 노력들을 해서라도 물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그것이 아마 저는 먼저 해야 될 거고 두 번째 이제 그런 것들이 되면 삶의 패턴 속에서 그런 공간들을 이용하는 우리가 이제 점점점 은둔형, 외톨이형 삶이 미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변해서 나와서 같이 그런 공간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런 공동체를 향상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3기 신도시를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또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화되는 형태로 지금 신도시라든지 공공주택지구가 설계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갑자기 사장님 불쑥 나타나셨는데 그만큼 또 이 관심이 많다라는 그런 입장이시고 또 이런 LH에서 그동안에 저희 변창훈 사장님께서 취임하시고 공공임대주택 포함해서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젝트 하시고 기존에 우리가 이 임대주택 포함해서 공공주택을 만들어오는 방식에 대해서 변화를 이제 다방면으로 구입하고 계신데 우리 사장님 말씀 좀 듣고 그리고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논의했던 부분이 이 공동주거 우리나라에서 공동체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공동주거에 생산하는 그런 어떤 상품 그런 것들이 현재 어떤 것들이 문제고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의 선진국에서 공동주거를 만들어오는 그런 방법들 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 비전을 포함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또 전문가시니까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몇 가지 아마 이렇게 제가 맥락이 안 맞을 수 있는데 오늘도 보면 우리에서도 지금 공공주택 본부만 이렇게 와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재생, 또 스마트 본부, 또 주거복지본부, 또 우리 회사 내에서도 여러 주체들이 다시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해야 훨씬 더 풍성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종합 별대고 있고 물론 이제 개별 또 부서에서 이렇게 있었던 걸 종합해서 또 전체가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어쩌다 보니까 여러 정보를 많이 들으니까 이제 이 논의에서 아니면 이제 공공주택에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좀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또 아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연 21만이니까 2025년까지 3만을 분양이라고 하면 한 18만 원씩 공급하고 LH에서도 한 13만 5천 호 정도를 2025년까지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120만 호가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이 시기에 OECD 국가든 뭐 전 세계에서 스톡이 많은데 또 이렇게 계속 공급하고 있는 데는 좀 우리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에 대해서 뭐 여야를 막론하고 또 가장 선호되는 정책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뭐 이런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만들고 또 새롭게 또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제도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서로 다른 부서에서 발표되고 또 낱개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잘 종합이 안 돼서 그런데 제가 대충 한번 적어 생각해 보면 우선 이 임대주택 공급 물량 자체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신도시나 또 도시재생을 통해서도 훨씬 많이 늘어났고 실질적으로 공급이 증가한 거를 보면 주거복지 로드맵 자체가 좀 전에 비해서 한 50% 이상 늘은 데다가 LH도 건설형을 보면 과거에 한 승인 물량 빼놓고 한 3만 4만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10만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엄청 많이 확대됐다는 거고 이제 특히 이제 이번에 특별한 이제 변화 중에 하나는 지금 최근에 요즘 그린 뉴딜이라고 하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노후임대주택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재원이 들어가면서 모델링하는 기회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최근에 정부 정책 중에 이제 너무 늦긴 했지만 임대주택 위험통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이렇게 돼 있던 거를 하나로 통합하는 모형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것도 지금 통합한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할 때는 반드시 통합된 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진 것도 통합하고 앞으로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엄청난 변화 중에 하나고 우리 내에서도 이렇게 보면 지금 임대주택 할 때 매입 임대주택도 매입 약정 제도를 만들어서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게 지금 매입 약정이고 사유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문을 먼저 받아가지고 공급하는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2만 호 이상을 이렇게 아주 맞춤형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제도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에 뭐
저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임대주택과 유형통합을 저 서비스를 결합하는 제안도 지금 하고 있어서 아마 곧 아마 정책으로 반영될 것 같고 생활의 소시 공급하는 것도 정부에서 좀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그걸 임대주택에 하자는 것도 상당 부분 동의가 돼서 지금 엄청 많이 늘어날 거라서 아마 이런 환경들이 종전의 임대주택하고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완전히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쨌든 이제 계획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이제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이런 이제 우리 한국의 특수성, 그다음에 제도 변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 건물 단위에서는 여기 이제 공공주택 본부니까 어떤 식으로 좀 표현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창의적인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삼기 신도시 중에서도 큰 거는 뭐 요소별로 그런 게 들어가면 좋지만 작은 경우에는 특화 신도시 한 20만, 30만 평 정도 되는 작은 신도시에서는 아예 뭐 맞춤형으로 뭐 디자인 특화가 되든 또 에너지 제로가 되든 혁신도시가 되든 하여튼 완전히 특화한 그런 도시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좀 이렇게 그렇게 설계를 할 때 좀 이렇게 임대주택 전문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외국의 네덜란드나 이런 데 가보면 참 창의적 설계가 많고 우리도 지금 몇 개가 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한번 해봤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두 번 해봤다는 게 아니라 좀 임대주택은 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그 확산할 때 이제 비용 문제가 있겠지만 시간이고 무엇이 가장 큰 제약 요소인가? 그래서 임대주택은 뭐 이렇게 좀 획일화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아주 곳곳마다 다 창의적으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돈이 문제인가, 시간이 문제인가, 또 양이 문제인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설계 능력이 문제인가, 아니면 공급 방식이나 뭐 발주 방식의 문제인가 뭐 이런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임대주택을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걸 보면 만들어 놓고 입주자를 선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둥이를 뽑으면 애들 시설이 모자라고 노인들 모시면 주차장이 넘치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설계를 처음부터 입주자를 선정해 놓고 또는 상정해 놓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임대주택을 좀 설계하는 게 필요하고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설계 연구가 아주 좀 철저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의 소시랑 임대주택 어떻게 결합할 거냐,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 또는 케어 서비스, 노인 요양 서비스랑 주택을 어떻게 결합할 거냐, 장애인하고 어떻게 설계할 거냐 이런 부분이 아직 설계나 이런 측면에서 좀 내가 하여튼 제대로 본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외국에서는 있는데 우리가 소개가 안 된 건가, 아니면 아직 우리식으로 할 게 상당히 많을 건데 왜 그림으로 표현이 안 될까? 근데 어디를 가보면 있다라고 제대로 소개해 준 적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좀 많이 소개가 돼야 이게 사람들이 보면 아 거기 가면 이런 걸 볼 수 있고 우리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걸 명확하게 좀 전달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하고 상당히 좀 두서없을 수도 있는데 저로서는 이 임대주택에서 세계적으로 하여튼 유례없는 이 임대주택 양을 공급하면서 질적으로 한 단계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좋은 귀한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하여튼 잘 성실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뭐 저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나 또 어떤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이 임대주택 그 방식이 우리가 건설 임대뿐만 아니라 매입 임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뭐 맞춤형이라든가 또는 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좀 그 소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기 신도시에 들어갈 건설 임대에서조차 그걸 다 어떤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걸 굳이 해야 하나 그런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임대주택 공급 양식의 그 다양한 것들을 좀 같이 모아놓고 상기 임대에서 어떤 걸 지을 건가를 한번 좀 포지셔닝을 정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뭐 시간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